안녕하세요.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차갑고 축축한 어둠으로 향하고 있죠.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이곳은 한때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전설적인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동 할매국수. 그 명성은 인근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게의 규모는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어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서라도 그 맛을 보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섰습니다. 2009년 자장면 한 그릇도 4,000원을 하던 시절, 이 집의 국수는 단돈 3, 0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이 저렴한 국수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1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억? 0원짜리 국수로 1억을 만들려면 대체 몇 그릇을 팔아야 할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에 3만 그릇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그릇 이상. 식당이 문을 연 시간을 생각하면 1분에 몇 그릇씩 팔려나간 셈입니다. 이 경이로운 성공 신화의 중심에는 식당의 주인이자 이 집의 할매로 불리던 53세의 김춘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리만치 고집스러운 그녀의 노력이 빚어낸 결정체였죠. 맛의 비결은 단연 육수였습니다. 보통의 식당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산 멸치를 사용할 때 춘자 씨는 고집스럽게 더 비싼 국내산 멸치만을 사용했습니다. 그 멸치를 꼬박 몇 시간씩 끓여내 뽑아낸 육수는 그 어떤 조미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그 육수 한 모금은 마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듯한 따뜻함을 선사했죠. 이 영혼의 육수를 만들기 위해 춘자 씨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에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식당으로 향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주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온 정성을 다해 재료를 준비했죠.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일찍 시작되었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의 위력은 대단했죠. 이미 문전성시를 이루던 가게는 이제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춘자 씨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물을 올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2009년 6월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무려 3층짜리 번듯한 건물로의 전포 확장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커질수록 현실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법. 공사가 시작되면 당장 추가로 나갈 돈이 산더미처럼 불어날 터였습니다. 춘자 씨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 더욱 바쁘게, 더욱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가올 성공의 단꿈에 젖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 8시, 평소와 다름없이 대동할매 국수로 출근한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낯선 풍경 때문이었죠. 늘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이른 아침의 가게 문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 안쪽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불길한 적막만이 감돌았죠. 종업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녀는 춘자 씨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춘자 씨는 거대한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 속에서 육수를 끓여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녀의 분신과도 같던 거대한 육수솥마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부치의 냉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종업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차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춘자 씨의 낡은 무쏘 차량이 언제나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는 있는데 사장님은 없다. 어딜 급하게 가신 걸까? 종업원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사장님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 그립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가게를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이 가게를 더 소중히 여기던 춘자 씨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가게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비워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수솥을 비워둔다는 것은 전사가 무기를 버리고 전장을 이탈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춘자 씨의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가족들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죠. 그렇게 억대 매출을 올리던 김해 맛집 사장님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그 텅 빈 육수소처럼 차가운 현실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춘자 씨가 늘 메고 다니던 검은색 배낭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배낭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춘자 씨는 그 안에 현금 다발은 물론 가게와 관련된 온갖 중요한 서류들, 보험 서류, 차용증, 심지어 통장까지 모조리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움직이는 금고이자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소행일까요? 경찰은 즉시 가게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종 전날 밤 춘자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찰의 시선은 즉시 주차장을 향한 작은 돔 형태의 CCTV로 향했습니다. 2009년 당시의 카메라는 지금처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지 못했죠. 노이즈가 자글거리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모호한 흑백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는 수사관들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5월 18일 밤 10시 18분 영상 속에서 춘자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늘 그렇듯 그녀의 어깨에는 그 검은색 배낭이 들쳐 매여 있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장의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쏘 차량에 올라탔고 이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김춘자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영상 속의 그 무쏘 차량은 주차장에 버젓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춘자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움직이는 금고 역시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을 샅샅이 뒤지고 주차된 차량 내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춘자 씨의 흔적은 물론 그 검은 배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장, 그리고 그녀가 현금과 모든 금융서류를 들고 다닌다는 사실. 경찰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강도라면 왜 차는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춘자 씨와 돈 가방만 챙겨 달아나면 될 것을 굳이 범행 현장일지도 모르는 이 가게 주차장으로 차를 되돌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색한 행동은 단순 강도 사건 이상의 복잡한 내막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 CCTV 영상과 함께 춘자 씨의 마지막 몇 시간을 함께한 목격자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18일 밤 9시 30분으로 돌아갑니다. 마감이 가까워오는 시간,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A씨였죠? 그녀는 자신도 곧 가게를 열 계획이라 존경하는 사장님이었던 춘자 씨에게 매장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마침 가게에는 마지막 손님 한 명이 남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이 국수와 함께 김밥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바쁜 마감 시간에 일손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A씨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고 사장인 춘자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어제까지도 함께 일했던 것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간 뒤 가게는 비로소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A씨는 춘자 씨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고 춘자 씨 역시 선배 자영업자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한켠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의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화의 주제는 새로 지어 올릴 3층짜리 건물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감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춘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A씨였기에 그 시간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두 여성의 깊은 공감의 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밤 10시 정각, 고요한 가게 안의 정막을 깨고 춘자 씨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춘자 씨는 전화를 받았고 A 씨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듯 물을 마셨습니다.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분 남짓이었을까요? 전화를 끄는 춘자 씨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원한 참외 몇 개를 꺼내기 시작했죠. 늦은 밤, 아마도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A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사장님, 피곤하신데 뭘 또 하세요? 얼른 퇴근하셔야죠. A씨는 춘자 씨의 손에서 과도를 받아들고 자신이 대신 참외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고 달콤한 과육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먹기 좋게 자른 참외를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정성껏 담아 춘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춘자 씨에게 베푼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밤 10시 18분, A씨와 춘자 씨는 함께 가계불을 껐습니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잘 가고 가게 준비 잘해. 그 평범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어둠과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춘자 씨의 무쏘 차량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CCTV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가 퇴근하고 약 3시간이 흐른 새벽 1시 47분, 바로 그 주차장 입구로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차량 한 대가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춘자 씨의 무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3시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량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전조등을 모두 끈 채 유령처럼 어둠을 타고 조심스럽게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 앞, 평소 춘자 씨가 세우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춘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우람한 체격을 가진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렸고 손에는 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지독하게 수상한 행색이었죠. 차에서 내린 남성은 망설임 없이 가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 집처럼 익숙하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가게 안쪽 주방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 이후로 CCTV 화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기괴한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과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며 왜 춘자 씨의 차를 몰고 와서 그녀의 가게에 들어간 것일까요? 춘자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곁에서 숨죽여 화면을 노려보던 춘자 씨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알아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이즈가 심한 형편없는 화질의 영상이었습니다. 모자에 장갑까지 끼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아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핏줄이기에 알아볼 수 있는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한,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저 사람, 우리 가게 자주 오던 트레일러 모는 강씨예요. 강씨가 맞아요? 53세 강씨. 작년 초부터 국수집을 드나들며 춘자 씨와 안면을 튼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트레일러 강씨? 그 이름이 춘자 씨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3세 동갑내기? 그는 자신을 트레일러 운전사라고 소개하며 작년 초부터 이 국수집에 꾸준히 드나들던 그저 얼굴 익숙한 단골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를 지목한 순간 단골 손님이라는 평범한 단어는 순식간에 불길하고도 섬뜩한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은 단지 흐릿한 CCTV 화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실종된 바로 그날, 오후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 오후 2시경, 가게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장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에 가족들과 종업원들은 사방으로 연락을 돌리며 춘자 씨를 찾느라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타는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태연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로 강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국수나 한 그릇 하러 온 사람처럼 이 아비규환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춘자 씨의 오랜 친구이자 이 가게의 단골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죠. 상황을 파악한 그는 걱정하는 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아주 묘한 말을 넌지시 건넸습니다. 아, 춘자 씨, 아까 오전에 김해 쪽으로 돈 받으러 간다고 하던데 아직 안 왔어요. 그 말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는 거냐고 재차 물어볼 틈도 없이 강 씨는 바쁜 일이 생각났다며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고 황급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의 수상한 행동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자 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러 그리고 동시에 거짓 알리바이를 심으러 제 발로 현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강 씨를 향해 좁혀지자 그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대 평범한 트레일러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전문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전형적이었습니다. 장사가 좀 된다 싶은 가게에 손님으로 접근해 사장과 안면을 트고 온갖 감언이설로 환심을 산 뒤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죠. 그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춘자 씨처럼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성공한 금융지식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돈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깨닫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당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땅에 묻히고 싶어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협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뜯어낸 수억 원의 검은 돈은 고스란히 그의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0원짜리 국수로 월 매출 1억 원을 찍고 3층짜리 신축 건물을 올릴 준비를 하던 춘자 씨, 도박빚에 쪼들리던 사기꾼 강 씨의 눈에 그녀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현금 다발이자 완벽한 사냥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강 씨의 접근은 치밀하고도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춘자 씨와 자신이 53세 동갑내기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같은 나이에 이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는 춘자 씨의 성공을 치켜세우며 경계심을 허물었고 자연스럽게 식당에 드나들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때로는 마감 시간이 지난 가게에 남아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고 종종 따로 만나 식사를 한 적도 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강 씨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곧 개발되거든. 지금 투자하면 몇 배는 남아. 3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 당장 큰 돈이 필요했던 춘자 씨에게 그의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확보한 금융기록은 그들의 위험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7일부터 춘자 씨가 실종된 5월 18일, 바로 그 전날까지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번에 걸쳐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 춘자 씨의 계좌에서 강 씨에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춘자 씨가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강 씨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춘자 씨가 그 검은 배낭과 함께 사라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증명할 정확한 거래 명세서와 차용증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가게 공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춘자 씨의 아들은 이 돈이 투자 목적으로 건너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씨는 기가 막힌 주장을 펼쳤습니다. 투자금, 웃기지 마시오. 그 여자가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갔었고 그 중에 일부를 갚은 것뿐이라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김춘자 씨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강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또한 그를 유일하고도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18일 밤 10시 종업원 A씨가 가게에서 들었던 춘자 씨의 마지막 통화?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그 전화를 건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끝으로 춘자 씨의 핸드폰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10시 18분 가게를 나선 춘자 씨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경찰은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춘자 씨는 퇴근 후 강 씨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돈 문제, 아마도 투자금 반환이나 혹은 추가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끔찍한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수사는 이제 강 씨가 그날 밤 춘자 씨가 퇴근한 10시 18분 이후부터 무엇을 했는지 그의 행적을 1분 1초 단위로 쫓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밤의 타임라인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분 1초가 핏빛 증거가 되는 그날 밤의 지옥 같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강 씨의 모든 움직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동시에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문제의 인물 강 씨. 5월 18일 춘자 씨가 실종되던 그날 저녁 7시 그는 자신의 거대한 트레일러에 두꺼운 철판을 싣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항만, 새와 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겠죠. 그는 일을 마친 트럭 운전사처럼 태연하게 트레일러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워둡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일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저녁 9시 그의 행동은 기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트레일러가 아닌 자신의 또 다른 차량인 회색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약 10km 떨어진 김해시 강동에 있는 자신의 고향집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먼발치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집에 잘 들어왔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일부일까요? 고향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목격자를 만들러 간 것일까요? 그는 가족의 온기 대신 다시 차가운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을 달려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트레일러 주차장! 수많은 거대한 트럭들이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곳은 강 씨에게는 가장 완벽한 범죄의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 넓은 주차장 내부에는 강 씨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비춰줄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하지만 강 씨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진입로, 그 길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인근 주유소의 CCTV였습니다. 그 카메라는 신의 눈처럼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유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그날 밤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충격적인 차량 한 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춘자 씨의 낡은 무쏘 차량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41분. 춘자 씨가 가게에서 퇴근한 것이 밤 10시 18분. A씨와 인사를 나눈 그 시각이었죠. 국수집에서 이곳 트레일러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23분. 시간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춘자 씨는 퇴근 후 강 씨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 어둡고 음습한 트레일러 주차장까지 제 발로 운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위험한 장소에 밤늦게 찾아온 것일까요? 5천만 원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달콤한 제안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제 영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무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그 3시간 동안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정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새벽 1시 23분 춘자 씨의 무쏘 차량이 다시 주유소 CCTV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3시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 그 차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놀랍게도 차량은 자신이 출발했던 바로 그곳 대동 할매국수 가게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차장 CCTV에 그 전조등을 끈 유령 차량이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47분.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식당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4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 23분, 나올 때 24분. 오차 없는 이 완벽한 시간의 일치는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춘자 씨의 차를 몰고 국수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그 CCTV 속 모자 쓴 남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자 씨 아들의 증언은 그 남자가 강 씨라고 못 박았죠. 즉, 강 씨는 춘자 씨의 차를 몰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 주방에 불을 켜고 무언가를 한 뒤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강 씨는 춘자 씨의 차를 가게에 버려두고 어떻게 현장을 벗어났을까요? 경찰은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주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합니다. 그날 새벽 이 시경 국수가게 인근에서 강 씨를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사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당시 승객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자신과 잠깐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은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똑똑히 했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운전사,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기가 막히게도 다시 그 트레일러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경찰은 다시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0분쯤 바로 그 택시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외곽 CCTV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하나의 원을 그리며 완벽하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를 마지막으로 불러낸 사람, 춘자 씨의 차를 운전한 사람, 춘자 씨의 가게에 침입한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동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유일한 사람, 범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거의 100%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단 한 사람,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은 강 씨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분쇄하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죠. 경찰은 이 완벽하게 닫힌 타임라인 앞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자 씨는 실종 직후부터 어떠한 생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통신 기록도 그 어떤 생존의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안타깝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니, 그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틀고 그 끔찍한 살인의 시간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라인은 명확했습니다. 춘자 씨는 밤 10시 41분 트레일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 씨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강 씨의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밤 10시 55분 춘자 씨가 주차장에 들어선 지 불과 14분 뒤 강 씨는 자신의 동료와 태연하게 전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나 업무에 관련된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10시 41분과 10시 55분 사이 그 14분의 공백. 경찰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14분.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에 그토록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강 씨는 춘자 씨가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그 14분 뒤에 이어진 태연한 통화는 그가 얼마나 냉혈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방금 사람을 해친 자가 혹은 해칠 준비를 마친 자가 어떻게 그리도 평온하게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 트레일러 주차장은 운수업의 특성상 야심한 새벽에도 거대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결코 한적한 장소가 아니었죠. 만약 주차장 공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다른 운전사의 눈에 띌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강 씨는 반드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으며 춘자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장소.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강 씨 자신의 트레일러 내부였습니다.
그 거대한 쇠로 만든 상자? 운전석 뒤편에 좁고 아늑한 침실 공간. 그곳은 한번 문이 닫히면 밖에서는 그 어떤 비명도 저항의 몸부림도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즉각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의 트레일러 내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총 10개의 미세한 혈흔이었습니다. 루미놀 시약에 반응하며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그 흔적들은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개의 혈흔 중 하나가 사라진 김춘자 씨의 DNA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인은 강 씨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 춘자 씨의 혈흔은 살인을 입증하기에는 너무도 소량이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저항이나 치명적인 공격을 증명하는 핏자국 브러드 스파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살짝 묻었다가 스쳐 지나간 작은 혈점 브러드 스폿에 불과했죠.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춘자 씨가 그날 내 트레일러에 방문했던 것은 맞다. 그러다 코피를 흘렸는지 혹은 어디에 긁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강 씨가 발뺌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라고 들이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수사관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택시를 타고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돌아온 새벽 2시 30분,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이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5월 말에 늦봄이라곤 하지만 그날 새벽의 최저기온은 영상 12도였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싸늘한 날씨였죠. 그런데 강 씨는 그 추위 속에서 도대체 왜 찬물로 샤워를 하고 트레일러를 깨끗이 세차까지 했던 것일까요? 야심한 밤, 그가 반드시 씻어내야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녀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묻은 춘자 씨의 혈흔, 그리고 트레일러 내외부에 남겨진 그날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그는 그 차가운 물을 맞으며 필사적으로 문질러댔던 것이 아닐까요? 이 행동은 그의 결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추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강 씨가 시신을 트레일러 안에 둔 상태였다면 섣불리 세차를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춘자 씨의 차를 운전해 국수집에 다녀온 새벽 1시 23분부터 택시를 타고 돌아온 새벽 2시 30분 사이에는 시신을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밤 10시 55분에서 그가 춘자 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새벽 1시 23분 사이, 약 2시간 30분의 시간, 바로 그 시간 안에 춘자 씨의 시신에 대한 1차적인 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추론은 CCTV 기록과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춘자 씨의 무쏘 차량과 강 씨의 트레일러는 모두 주차장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의 차는 살해 장소에, 트레일러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었던 것이죠. 즉, 모든 일은 그 트레일러 주차장 안에서 벌어졌다는 추정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강 씨는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을까요? 주차장 인근 야산이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탐지견까지 동원해 주차장 주변 반경수 킬로미터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인력과 최첨단 장비도 춘자 씨의 그 어떤 흔적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눈앞에 있지만 정작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고 트레일러에서 나온 혈흔은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이대로는 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이대로 거대한 벽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순간, 한 수사관의 뇌리에 그날의 CCTV 기록 속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씨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차, 회색 라세티 승용차였습니다. 곧장 CCTV를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놓치고 있던 51분의 공백을 찾아냈습니다. 19일 새벽 0시 16분부터 새벽 1시 7분까지 정확히 51분 동안 강 씨의 라세티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51분은
춘자 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그가 춘자 씨의 무소를 몰고 나가기 직전의 시간, 바로 그 시신 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골든타임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 51분 동안 춘자 씨를 싣고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경찰이 그 동선을 따라 필사적인 추적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51분의 행적은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 수색 역시 허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시신을 싣고 달렸을지도 모르는 51분의 행적, 그것이 짙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 경찰은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물증으로 그를 써짜맬 수 없다면 그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강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 속 수사관들 앞에 앉은 강 씨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과 조금도 무관하다며 강력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차장 CCTV 영상을 들이미는 수사관들을 향해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까짓 흐릿한 화면 가지고 괜한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는 노련한 사기꾼 특유의 뻔뻔함과 여유로움으로 수사관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인 5월 17일 오후 2시 국수집에 들러 춘자 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18일 밤 10시에 걸었던 전화에 대해서는 그저 평범한 안부 전화였을 뿐 그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었다고 해명했죠.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해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듯 술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저녁 9시경 아이들을 확인하러 고향집에 잠시 다녀왔고 밤 11시쯤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진술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22분까지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차장 옆에 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의 늦은 밤, 그 싸늘한 어둠 속에서, 그것도 3시간 20분 동안이나 손바닥만한 텃밭에 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 그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할까요? 그는 춘자 씨의 시신을 묻은 것이 아니라 채소에 물을 줬다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가 뭘 하든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다는 수사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2분에 동료와 잠깐 통화를 했고 그 직후 트레일러를 컨테이너 사무실 쪽으로 옮겨 세차를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한 뒤 곧바로 다른 도시인 사천으로 일을 떠났다는 것이 그의 진술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그날 밤 춘자 씨를 본 적도 춘자 씨의 무소 차량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발을 딛는 곳마다 삐걱거리는 모순점과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텃밭에 물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차치하더라도 그가 줄곧 주차장에 있었다는 말과 달리 19일 밤 0시 16분에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강 씨의 라세티 승용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1분간의 그 완벽한 공백에 대해 그는 잠시 바람 좀 쐬러 다녀왔다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은 그의 팔과 목덜미에 남겨진 여러 개의 긁힌 상처를 포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듯한,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 저항을 제압하다 생긴 방어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마저도 이거 시골집 갔다가 풀 베다가 다친 겁니다라는 너무나도 편리한 변명으로 가볍게 둘러대면 그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강 씨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와 추정이 정황 증거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 씨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춘자 씨를 살해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나온 소량의 혈흔, 늦은 밤의 세차, 텃밭에 물주기라는 황당한 알리바이, 그리고 51분간의 실종.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유죄를 단언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증거로라도 강 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길, 혹은 후위를 도모하며 지금은 물러서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행여나 이 증거 불충분으로 법정에서 강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나중에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예컨대 춘자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곳에서 강 씨의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다시 그를 똑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악의 선택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살인마를 영원히 풀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검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김춘자 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검찰은 CCTV에 명백히 찍힌 춘자 씨의 무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자동차 불법 사용과 아마도 춘자 씨의 가방을 훔쳤을 절도 혐의만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억대 자산가 사장을 끔찍하게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강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춘자 씨의 목숨값이라기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형량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출소했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과거에 저지른 다른 사기 혐의로 다시 재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량마저도 모두 채운 강 씨는 현재 유유히 우리 사회로 돌아와 어딘가에서 평범한 시민인 척 숨을 쉬고 있습니다. 춘자 씨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남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김춘자 씨 실종 사건이 끔찍한 미스터리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수많은 범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확보한 타임라인과 강 씨의 기이한 행적들을 1분 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거의 확신에 차서 하나의 공통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강 씨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다. 이 끔찍한 살인과 시신 유기 과정에는 그를 도운 공범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의심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범행은 잔혹했지만 그 뒷수습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51분간의 라세티 주행, 춘자 씨의 차를 다시 가게로 가져다 놓는 대담함, 택시를 이용한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까지. 이것이 과연 그 흉악한 사기꾼 혼자서 그 짧은 밤 사이에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바로 그 51분의 공백! 강 씨가 춘자 씨의 시신을 싣고 달렸을지도 모르는 그 라세티 승용차의 행방. 그 시간 동안 그는 과연 누구를 만나 무엇을 전달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수사망 위에 2명의 추가적인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강 씨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한 명은 그의 동거녀였고 다른 한 명은 피를 나눈 친형이었습니다. 화살은 먼저 동거녀를 향했습니다. 경찰이 강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지독하게 집요하고도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19일 새벽, 즉 강 씨가 춘자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을 바로 그 시간대에 그는 동거녀와 무려 22차례나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22번, 이것은 평소 두 사람이 나누던 일상적인 통화 빈도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그 지옥 같은 새벽에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던 것일까요? 일은 처리했어. 지금 어디쯤이야? 증거는 남기지 마. 가리거스 님이는 어쩌면 동거녀는 강 씨에게 살인이나 시신 유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혹은 범행 후 극도로 흥분했을 강 씨를 안정시키며 다음 행동을 조율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의심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통해 더욱 짙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강 씨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석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수년간 여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복잡한 투자 사기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은행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수억 원의 돈을 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뒤에는 동거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강 씨의 손과 발이자 이 모든 사기 범죄의 두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춘자 씨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강 씨 본인의 계좌가 아닌 바로 이 동거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춘자 씨의 피 같은 5천만 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검은 돈의 출처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사기극을 강 씨와 함께 혹은 그를 조종하며 기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춘자 씨의 돈에만 관여했을까요? 춘자 씨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그 끔찍한 계획에도 가담했을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강 씨의 친형.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즉 사라진 시신의 행방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강 씨는 고향에 본인 명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이상한 제보가 접수됩니다. 강 씨의 형이 바로 그 고향 땅에 갑자기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평범한 농촌의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섬뜩한 의문점이 고개를 듭니다. 그 땅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 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왜 하필 소를 키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 서둘러 축사를 지어 올렸던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가설 하나가 완성됩니다. 19일 새벽 0시 15분부터 1시 7분 사이, 강 씨가 춘자 씨의 시신을 싣고 51분간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 어쩌면 그는 동거녀를 만나 시신을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동거녀와 친형이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시신을 인계받아 그 어두운 고향 땅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춘자 씨를 깊숙이 매장한 후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그 흔적을 영원히 덮어버리기 위해 친형이 축사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그 위를 콘크리트로 단단히 덮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살인, 시신 전달, 운반, 매장, 그리고 은폐.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맞는 듯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노스러운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가설을 뒷받침할 그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 축사 땅을 파헤칠 법적 명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가설과 정황들만 무성하게 남겨진 채 김춘자 씨가 사라진 그날로부터 올해로 벌써 16년이라는 무의미한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16년,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2009년, 그녀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3층짜리 건물은 결국 단 한 층의 벽돌도 쌓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춘자 씨의 꿈과 희망이 서려있던 그 빈 공터는 어쩌면 그녀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의 텅 빈 가슴처럼 오랜 시간 황량하게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새벽마다 정성으로 끓여내던 그 뜨거운 육수솥은 2009년 5월 19일 아침, 그날의 싸늘한 냉기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식어버렸습니다. 전설이 될 뻔했던 대동할매 국수의 신화는 그렇게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미완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가족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끝없는 고통과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슬픔은 그 대상이 명확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애도라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묘비를 세우고 돌아올 수 없음을 받아들이며 남은 이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죠. 하지만 춘자 씨의 가족들에게는 그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애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 씨는 법적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고문을 매일같이 당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디선가 기억을 잃고 살아계신 건 아닐까? 이 부질없는 희망의 끈은 그들이 맘 편히 울지도 마음 편히 그녀를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16년간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생일이 돌아와도 그들은 춘자 씨의 빈자리를 그저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춘자 씨의 아들은
그날의 흐릿한 CCTV 속 남자가 강 씨임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목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범인의 처절한 참회나 법에 준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징역 1년이라는 모욕적인 처벌, 그리고 그 이후 유유히 사회로 복귀한 범인의 자유로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대체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트레일러에서 춘자 씨의 혈흔이 나왔음에도, 그가 춘자 씨의 차를 몰고 가게에 침입했음에도, 그가 3시간 동안 텃밭에 물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에도 법은 그를 살인범으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법의 논리 앞에서 춘자 씨의 억울한 죽음은 그저 증거 불충분이라는 네 글자로 덮여버려야만 했습니다. 강 씨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어딘가의 평범한 이웃인 척 또 다른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물색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즈복티 2009년 5월 18일 그날 밤 트레일러의 밀실에서 벌였던 자신의 끔찍한 행위를 떠올릴까요? 아니, 어쩌면 그날의 기억조차 5천만 원이라는 전리품과 함께 깨끗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의 수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는 이제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법도, 검찰도, 경찰도 아닌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열쇠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시간을 16년 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2009년 5월 18일 월요일 밤 10시 18분, 춘자 씨가 가게를 나선 그 시각부터 19일 화요일 새벽 1시 47분, 강 씨가 춘자 씨의 차를 가게 주차장에 버려두기 직전까지 그 3시간 30분의 시간, 바로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해시 부원동의 국수집 인근, 혹은 강동의 강씨 고향집 근처, 혹은 장유면 일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인 그 트레일러 주차장 인근에서 혹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어둠 속에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달리는 무쏘 차량을 본 기억, 혹은 낯선 회색 라세티 승용차가 황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것을 본 기억, 야심한 밤 트레일 LER 주차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무언가를 옮겨 싣는 듯한 모습을 본 기억, 그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기억의 파편 하나가 16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영원히 숨겼다고 믿는 그 51분의 행적을 여러분의 기억이 밝혀줄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김춘자 씨의 가족들에게 범인은 죗값을 치렀다는, 이제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소식이 부디 늦게라도 전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잊힌 비극의 서랍을 여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우리는 방금 16년 전 김해의 한 국수집에서 벌어진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참혹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05년에 춥고 어두웠던 2월의 어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한 평범한 중년 여성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차가운 흑백 사진처럼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2005년 2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살던 48세의 중년 여성 조상묵 씨는 저녁 약속을 위해 조금은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분주함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사실 상묵 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의 터를 잡고 살던 그 지역의 토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인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조금은 낯선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몸은 천안으로 떠나왔지만 그녀의 마음과 역할은 여전히 옛 동네에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묵 씨는 오송읍에서 활동하던 부녀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투가 아니었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고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구심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사의 방해가 될 법도 한 그 중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웃들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모두가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월 18일은 부녀회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상목 씨는 현직 부녀회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거리였지만 두 도시를 잇는 교통편은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까지 이동한 뒤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약속 장소인 청주 오송읍까지 가야 하는 꼬박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꽤나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목 씨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릴 사람들을, 그 정겨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낯선 도시에서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6시쯤 상목 씨는 드디어 약속 장소인 청주의 한 해물탕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10여 명의 부녀 회원들이 뿜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유쾌한 수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네? 천안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상목 씨의 등장은 모임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밥을 먹고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해물탕에 뜨거운 김 사이로 그간 쌓아두었던 회포가 풀려나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잔도 오갔습니다. 맑은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정겨운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상목 씨에게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저녁 7시 50분쯤 한창 즐거운 대화가 오가던 중 누군가 흥이 오른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 우리 2차로 노래방이나 갈까? 그 제안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좋지. 가자, 가자! 우를 외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 상목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즐거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식당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2대로 나누어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상목 씨는 먼저 출발하는 첫 번째 봉고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차가 출발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방으로 향하던 중 문득 상목 씨의 머릿속에 현실적인 걱정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차, 이러다가 천안 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칠 수도 있겠는데 노래방에 가서 1~2시간만 보낸다고 해도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빠듯했습니다. 낯선 천안의 집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나는 아무래도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노래방까지 갔다가 기차 놓치겠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행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고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36번 국도 미호천교라는 다리가 시작되는 부근에 궁평삼리버스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다들 재밌게 놀아. 나 먼저 갈게. 그녀는 차창 밖에서 모두에게 환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으로 가서 미리 예매해둔 기차표로 천안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발을 내딛고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는 바로 그 찰나, 그녀가 타야만 했던 조치원역행 버스가 야속하게도 정류장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차 안의 부녀 회원들이 안타까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버스 가버렸네? 우, 어떡해. 회장님, 안 되겠어? 우리가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줄게. 하지만 상목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한사코 그들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아냐, 아냐. 금방 다음 차 올 거야. 너희들끼리 어서 가서 재밌게 놀아.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 말고 어서 가. 그녀는 오히려 일행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그 배려심과 강단 있는 모습에 일행들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봉고차가 아쉬움을 남긴 채 노래방을 향해 떠났습니다. 상목 씨는 덩그러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낯선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약 5분 후인 저녁 8시 5분, 그들을 뒤따라가고 있던 두 번째 봉고차가 같은 장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부녀 회원들은 아직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조상묵 씨를 목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정류장에서 조금은 쌀쌀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그녀를,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살아있는 조상묵 씨를 본 마지막 목격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목격. 그것은 차가운 버스 정류장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던 48세 여성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짙은 어둠 속으로 삼켜진 후 그녀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천안의 집에서 애타게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벽시계의 분침이 한 칸 한 칸 무겁게 움직이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탄 기차가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고요했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모임이 길어지나?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원이 꺼져 있어. 나는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만이 반복될 뿐이었죠. 이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목 씨는 언제나 남편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정확히 알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꼭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 낯선 천안으로 이사온 아내가 걱정되었던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녀 회원들에게 다급히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목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까 노래방 간다고. 아니에요. 상목이 엄마는 기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간다고 정류장에 내렸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부녀 회원들의 대답은 남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먼저 집에 간다고 해서 정류장에 내려줬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오지 않았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모두가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오는 길에 무슨 접촉사고라도 났나? 그는 온갖 긍정적인 크로스비다 혹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적실 때까지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남편은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 조상묵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장 먼저 그녀의 기본적인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버스를 탔을까? 기차를 탔을까?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내역, 기차표 예매 내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날 밤 상목 씨가 버스나 기차에 탑승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정류장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은 단순 가출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 직전까지 부녀 회원들과 그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무엇보다 천안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차표까지 미리 구매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명백히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 그 궁평삼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수사관들은 그곳의 지독한 환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곳은 정류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매우 어둡고 외진 곳에 덩그러니 위치해 있었습니다. 36번 국도라는 큰 도로변에 있긴 했지만 그 주변은 온통 논밭이거나 혹은 미호천의 둑방길 뿐이었습니다. 정류장 바로 옆과 미호천 다리가 끝나는 부분에 가로등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그 희미한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 8시 10분경은 이미 해가 완전히 지고 사방이 암흑으로 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평소에도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가는 차량만이
빠른 속도로 불빛을 쏘아대며 지나갈 뿐 그 누구도 정류장에 홀로 서 있는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혹은 누군가를 은밀하게 납치하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에 그곳에는 주변을 비추는 CCTV 따위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묵 씨가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지, 낯선 차에 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갔는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증명해줄 그 어떤 객관적인 기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바로 그 순간 실종된 상묵 씨의 흔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녀의 카드가 사용된 것입니다. 실종 당일 밤 11시, 상묵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약 3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사용처는 그녀가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6km 정도 떨어진 조치원에 있는 한 농협 ATM 기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상묵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상묵 씨 본인이 돈을 뽑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55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도 인근의 다른 상가 기기에서 추가로 4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은 상묵 씨 본인이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해당 ATM 기기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조상묵 씨가 아닌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 어두운 색 후드 점퍼를 입고 그 모자를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그의 모습은 키 168에서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상묵 씨의 카드로 돈을 빼간 것 외에도 더욱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묵 씨의 지갑에 함께 들어있었을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현금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2번이나 연달아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자 그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포기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하고도 결정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초 인출을 시도했을 당시 범인은 상묵 씨 본인의 카드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그는 너무나도 손쉽게 현금 55만 원을 빼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카드 비밀번호는 2번이나 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은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단순 납치가 아닌 이미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상묵 씨 본인에게서 직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남편 카드의 비밀번호는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상묵 씨 본인도 남편의 카드 비밀번호까지는 정확히 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시점에는 조상묵 씨가 더 이상 비밀번호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즉,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저녁 8시 10분부터 범인이 처음 돈을 인출한 밤 11시까지 그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어둠의 시간 속에 그녀는 낯선 괴한에게 납치되었고 잔인한 협박을 당했으며 자신의 비밀번호를 실토한 직후 어쩌면 이미 차갑게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너무도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예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범인은 이미 그녀를 해친 뒤 유유히 그녀의 카드를 들고 현금 인출기로 향했던 것입니다. ATM 기기 내부에 작은 렌즈가 포착한 그 후드 쓴 남자? 그는 3시간 전 어둠 속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상묵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 현금을 인출하던 그 침착하고도 기계적인 손놀림은 그가 방금 저지른 끔찍한 행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묵 씨를 어딘가에 유기하고 그녀의 마지막 유산과도 같은 그 피 묻은 돈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두 개의 지점을 잇는 선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점인 궁평 삼리 버스 정류장과 범인의 흔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포착된 조치원 농협 ATM, 그 사이의 6km. 범인은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 이 두 지점을 오갔을까요? 경찰은 즉시 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정류장에서
조치원 읍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류장 바로 앞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였습니다. 36번 국도, 가장 빠르고 직선적인 경로였죠. 두 번째 경로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 미호천의 둑방길을 따라 읍내로 이어지는 비포장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류장 건너편, 즉 미호천 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둑방길이었죠. 이 세 개의 길은 각각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첫 번째 가능성, 즉 왕복 4차선 도로에 대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밤낮으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주 간선도로였습니다. 만약 범인이 상목 씨를 강제로 납치해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실랑이라도 벌였다면 수많은 운전자의 눈에 띄었을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게다가 그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지점, 즉 조치원 읍내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떡하니 치안센터까지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정신인 범죄자라면 경찰서 앞마당을 가로질러 도주하는 것과 같은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만에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에 설치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영상을 확보해 사건 당시 그곳을 지나간 무려 1만 4천여 대의 차량 번호를 일일이 조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지난하고도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그 수많은 차량 속에서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그 어떤 수상한 차량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선택은 명백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길, 오직 어둠만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 양쪽의 툭방길이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그 길들을 답사했을 때 그곳은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리로 가시오라고 안내하는 그 어떤 표지판도, 발밑을 비춰주는 한 줄기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먼지 날리는 잡초가 무성한 어둠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곳 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라면 대낮에도 이 길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안다 하더라도 야심한 밤에 그 험한 길을 뚫고 읍내까지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범인의 윤곽이 조금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 조치 원읍의 지리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둑방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자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숨겨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평소에도 이 어둠의 통로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치밀함은 그가 ATM 기기 앞에 섰을 때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조치원읍은 청주 인근에서도 비교적 번화한 상가와 건물이 밀집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번화가에서 범인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오직 돈을 인출했던 그 기기 내부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돈을 인출한 농협 건물 외부에도 분명히 도로 쪽을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어디에도 범인의 차량이나 그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우연히 그 카메라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초부터 그 건물 외부의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일부러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 그 어둠의 구석에 차를 세운 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 돈을 빼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카메라 ATM 내부와 피할 수 있는 카메라 건물 외부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주민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에 특화된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그가 돈을 인출하며 눌렀을 키패드에서 필사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 마지막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꼈거나 혹은 지문이 남지 않도록 오직 손가락 끝부분만을 이용해 버튼을 누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보았을 때 범인은 결코 초범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를 꿰뚫고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으며 지문 하나 남기지 않는 포렌식 지식까지 갖춘 인물. 이것은 어설픈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마의 행동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몇 번이고 저질러 본 상습범이 보이는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냉혈한의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일대 전과자들, 특히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나 강도 전과가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소문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분명 이들 중에 그 후드 쓴 남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무색하게도 그 1만 4천 대의 차량처럼 수백 명의 전과자들 속에서도 그 괴물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범인의 지능적인 흔적 지우기 앞에 경찰의 초기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치밀함 그 자체였고 그것만으로는 그의 이름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상묵 씨의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 4만 장이 인쇄되어 그녀가 사라진 청주와 조치원 일대 그리고 천안 시내 곳곳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전단지는 어쩌면 범인이 돈을 인출했던 바로 그 농협 ATM 기기 기둥에도 상묵 씨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궁평삼리 버스 정류장의 낡은 표지판에도 나붙었을 것입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 전단지를 스쳐 지나가며 비웃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KBS에서 방영되던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조상묵 씨를 찾는 방송이 전국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켜보며 제보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단 한 통의 결정적인 전화! 그날 밤 그 정류장에서 수상한 차를 봤습니다. 혹은 그 후드티를 입은 남성을 압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4만 장의 전단지도 전국의 수백만 시청자의 눈도 어둠 속에 숨어버린 그 괴물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수사 기록 속에서 우리는 잠시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조상묵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떠나온 동네 오송읍에서 조상묵 씨는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녀처럼 그녀는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친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정성으로 돌봐왔기 때문입니다. 15년. 그것은 말처럼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발에도 그녀는 단 한 번 찡그린 표정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그저 정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겪었을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15년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며느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실어증 환자처럼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밤마다 현관문만 바라보며 신락 같은 숨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는 느끼지 못한 채 상묵 씨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다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은 범인이 저지른 또 하나의 너무나도 잔인한 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가 사라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직장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시간은 2005년 2월 18일 그날 밤에 영원히 멈춰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내의 실종 전단지를 자신의 자동차 유리창이란 유리창에 모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몰고 혹시라도 아내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하나로 청주와 조치원 일대 아내의 마지막 행적이 남은 그 궁평삼리 정류장과 미호천 둑방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덕지덕지 붙인 채 멍하니 거리를 헤매는 남편의 차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도 가슴 아픈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범인도 그 어떤 작은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독한 답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5년?
전단지의 잉크는 비바람의 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의 차는 낡아갔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상묵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사 방향은 단 하나, 범인은 분명 초범이 아니다라는 최초의 그 가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5년 동안에도 조치원 일대의 유사범죄 전력자들과의 대조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대한민국을 경악게 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검거되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행 수법과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전국의 모든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이 다시 열람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묵 씨 사건과 강호순의 연관성을 즉각 조사했습니다. 범행 시기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핏빛 흔적들 속에서 조상묵 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죠. 범인은 강호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다시 한 해가 지나 201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만 5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가 싶었던 바로 그때 마침내 수사망 위에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43세의 안남기였습니다. 안남기, 43세. 그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5년간 멈춰있던 조상묵 씨 실종 사건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시라는 일상의 공간을 지옥의 밀실로 바꾸어버린 청주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은 이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던 그는 늦은 밤 홀로 탑승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시간은 그에게 반성이나 갱생의 기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더욱 잔인하고 더욱 치밀하게 진화시키는 숙성의 시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출소한 그는 2004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범죄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는 도급택시라는 것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급택시. 이 생소한 단어는 2000년대 초반 택시업계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던 불법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정 금액의 산업금, 즉 도급비만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택시 차량을 통째로 빌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 도급 택시 시스템이야말로 안남기 같은 범죄자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 도구를 손에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도급 택시기사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통제나 관리 감독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운행 기록 타코미터를 조작하거나 아예 꺼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 해도 회사는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자르면 그만이었기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차량들은 정기적으로 내부 세차나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행여나 차 안에 피해자의 혈흔이나 머리카락이 남아있어도 혹은 트렁크에 끔찍한 것을 싣고 다닌다 해도 그것이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남기는 바로 이 유령 택시를 타고 청주의 밤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그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22살의 지적장애 여성 승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목적지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녀의 시신을 세종시에 있는 조천변의 차가운 물가에 유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그는 또다시 3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품을 빼앗는 수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제압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의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은 2010년 3월 그가 또 다른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인근 공장의 방범 CCTV에 우연히 잡히면서 마침내 그 끔찍한 꼬리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안남기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년간 조상묵 씨 사건을 잊지 않고 있던 청주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이놈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안남기의 범행 수법과 조상묵 씨 실종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연령대와 성별입니다. 안남기가 살해한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상묵 씨는 당시 48세, 물론 40대 후반이긴 했지만 늦은 밤 홀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성인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범행 장소의 일치입니다. 안남기의 모든 범죄는 청주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묵 씨가 사라진 곳은 청주시 인근의 조치원읍이었습니다. 안남기의 주 활동 무대와 정확하게 겹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 2005년 조치원 농협 ATM CCTV에 포착되었던 그 후드 쓴 남자. 그의 체형, 약 168에서 170cm 사이의 보통 체격. 그 흐릿한 영상 속 남성의 실루엣이 2010년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있는 연쇄살인마 안남기의 체형과 무서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동일 범일 확률이 급격하게 치솟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간 유령처럼 떠돌던 그 후드 쓴 남자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도 한 가지 쉽게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남기의 범죄 연대기 속에 존재하는 기묘한 공백기였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2004년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첫 번째 범죄 A 시기를 저지른 후 2009년 다시 3명의 여성을 연달아 살해비 시기하기 전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추가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5년간의 침묵,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 그 공백기의 한가운데인 2005년에 조상묵 씨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5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정말로 과거를 참회하고 손을 씻었던 갱생의 시간이었을까요? 한 번 살인의 맛을, 그리고 완전 범죄의 짜릿함을 맛본 연쇄살인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5년의 공백이야말로 안남기가 조상묵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조상묵 씨 사건이 2005년을 기준으로 안남기의 범죄를 그 이전 2004년 A 시기과 그 이후 2009년, 2010년 B 시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A 시기, 즉 2004년의 첫 번째 살인. 이때 그의 주된 범죄 목적은 성폭행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까지 했지만 그녀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정황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 패턴은 성욕에 기반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 5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나타난 B 시기, 즉 2009년과 2010년의 연쇄살인을 보면 그의 범죄 패턴은 아주 기괴한 방향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폭행과 살인은 기본이었지만 거기에 더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즉 금품 갈취라는 새로운 수법이 대담하게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시기 성욕과 B 시기 성욕 플러스 금품 사이에는 명백한 범죄 수법의 단절 혹은 진화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5년의 공백기 동안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2005년 조상묵 씨 사건이 그 잃어버린 고리로서 완벽하게 끼워 맞춰집니다. 조상묵 씨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범인은 조상묵 씨를 납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녀의 카드로 59만 원을 빼갔습니다. 만약 안남기가 2005년 조상묵 씨를 상대로 이 첫 번째 금품 갈취 살인을 성공적으로 저질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날의 그 성공적인 경험은 그에게는 끔찍한 학습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여자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돈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구나.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지문만 남기지 않으면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구나. 2005년 조상목 씨 사건은 안남기라는 괴물에게 성욕이라는 초기 동기에 더해 금전이라는 강력하고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그의 범행 수법을 한 단계 더 치밀하고 잔혹하게 진화시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정황에 근거한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남기의 범행 수법이 조상목 씨 사건의 또 다른 핵심과도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가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2005년 2월 18일에 그 어두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상목 씨가 사라진 그곳은 너무나도 외지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당시 현장에서는 그 어떤 유류품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면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소지품이 떨어지거나 최소한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흙바닥에 남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이 깨끗한 현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피해자인 조상목 씨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혹은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더라도 스스로 그 차량에 탑승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방금 조치원역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낯설고 외진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안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기차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다가옵니다. 빈차라는 붉은 등이 켜진 택시였습니다. 실제로 그 정류장에서 조치원역까지의 거리는 약 6km, 택시비로 따져도 고작 6영원 정도의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놓친 조상목 씨에게 그 순간 나타난 택시는 어쩌면 구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혹은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도급 택시라는 유령 마차를 몰며 밤거리를 배회하던 사냥꾼 안남기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바로 이 시나리오, 즉 조상목 씨가 안남기가 운전하는 도급 택시를 탔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왜 경찰이 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를 이토록 강력하게 범인으로 확신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미 다른 연쇄살인 혐의로 검거된 안남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다른 모든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유독 2005년 조상목 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내가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2005년에는 자신이 이미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대리 운전만 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확인에 들어갔죠. 실제로 그의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 몰래 도급 택시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급 택시는 앞서 말했듯이 그 어떤 공식적인 운행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낮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밤에는 그 유령 택시를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경찰도 이 연관성을 찾기 위해 그를 상대로 끈질기게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5년 바로 그 조상목 씨 실종 시기에 안남기가 도급 택시를 운영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안남기를 향한 의심의 화살이 촘촘하게 박힌다 한들 그 어떤 것도 그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2005년 그 시기 그가 그 유령 택시를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손은 묶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직감과 정황, 증거가 저놈이 범인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법의 이름으로 그를 덜컥
조상목 씨의 살인 용의자로 특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은 때로 이렇게 진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안남기는 조상목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끔찍한 죄목들로 발목이 잡힌 상태였죠. 이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총 3건의 연쇄살인과 또 1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흉악범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형벌입니다. 사형은 생명의 박탈이지만 무기징역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동아줄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안남기는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른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2005년의 조상목 씨 실종 사건에서만큼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 사건 하나만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범죄 전문가들은 그의 이 선택적 부인이야말로 그가 조상목 씨를 해친 진범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안남기는 지금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교도소 내에서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수감 생활을 하고 교정당국으로부터 모범수로 인정을 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년? 그에게는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남기라는 인물의 본질은 살인마 이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그 교활한 본성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속이고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며 모범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지금에 와서 2005년 조상목 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가 쓴 모범수라는 가면을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5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범죄를 숨겨왔으며 수사관들을 농락했고 심지어 감옥에 와서도 10년 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즉 자신에게는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갱생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석방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상목 씨의 억울한 죽음을 자신의 감형을 위한 도구로서 또 한 번 이용하고 있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괴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도 15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그 효부, 조상목 씨의 실종 사건은 범인의 침묵과 법의 한계 속에서 차가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두 번째 이야기, 김해국 숯집 사장님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시신이 발견되거나 혹은 안남기의 그 두꺼운 가면을 벗겨낼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2월 18일 그 춥고 어두웠던 궁평삼리 버스 정류장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린 조상목 씨. 그녀를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유령 택시의 운전기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어떤 흔적도 단서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증발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의문이 그 어두운 둑방길 위에 남아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그녀는 올해 68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는 과연 이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미제 사건은 단연코 경찰이 포기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열쇠를 찾지 못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일 뿐입니다. 늦더라도, 너무 늦었지만 언젠가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안남기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조상목 씨의 넋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반드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